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물론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63선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증시는 하루 뒤늦게 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한 걸까요? 네,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러셀이 많이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것보다 일단 이 인텔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매수하고 매도 당하면 투자를 받으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데 어저께는 둘 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투자했다고 올라가고 투자받은 인텔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상승 20% 이상, 거의 처음에 3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큰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조차도 거의 20, 30%씩 움직이는 특이한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특이한 장 저희 계속 또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서로 엇갈리면서 네. 장을 마쳤는데 어제 국내 증시를 향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 내놔줬잖아요. 그런 게 잘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네, 대통령의 언급으로 오락가락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제시했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제 새벽에 있었는데 그 전후로는 시장이 숨고르기 그리고 해석의 영역들이 분명히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 요인 하나만으로 증시의 등락,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주식들이나 리스크 자산들이 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또 달러도 약간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리 올랐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 되는 거니까 조정받는 느낌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했지만 내용을 봐서는 약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위기가 처음에는 아니야 비둘기야 이랬는데 살살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분위기는 다시 약간 매로 바꾸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네, 저도 어제 라이브로 꾸준히 지켜봤었는데요. 조금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라면은 미국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는 악재가 없다. 즉 상승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여러 재료들이 겹쳤었던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 압력이 분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전에 경계심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오히려 좀 횡보, 숨고르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 국채 금리 올랐고요. 오늘 역시도 올랐습니다. 한국도 역시 올랐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채권 시장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쪽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훈풍을 장기채가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마이런 연준 이사가 내년 1월까지 임기 만료이지만 트리플 B컷을 얘기했고 이러면서 오히려 점도표상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자와 금리 트리플 B컷을 주장한 자 너무 레인지가 벌어졌고요. 이러한 부분은 26년, 27년으로 가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자산 시장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도표상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1번으로 오히려 줄어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의한
강세장 그리고 재정 정책발 항상 감세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미국을 비롯한 각 유럽,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해석을 하자면 투심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좀 떨어지기 어려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하고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연준이 비둘기인지 매인지 해석의 부분들이 너무 분분했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유로나 일본에서의 약세, 절하 압력이 좀 더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단일 요인만으로 본다라면은 아주 미미하게나마 레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통화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달러의 추가 하락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증시는 긍정적이겠지만 FICC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석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시장에 그냥 금리 인하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로직과는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주식 기술주 성장주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국내 증시와 같은 신흥 증시 그리고 미국의 어느 정도 산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수출 관련된 업종들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당분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채권 시장에는 사실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영향을 줬던 거 아닌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또 흐름이 바뀌어서 저는 고용 지표에 속은 건가? 이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주보다는 지난주에 리비전 비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연간으로 91만 명이 하향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통의 기존 건수보다 10% 이상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졸츠 보고서에 있어서 계속해서 구인 건수가 감소 흐름이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있어서 양적 질적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에 대한 흐름들을 아예 그 하나의 재료만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소 좀 불충분할 것이고 4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는데 분명한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도 이평선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미국의 고용이 작년과 같이 막 고용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FOMC 성명문에서도 7월 말과 8월 이번 9월에 가장 달랐던 점은 관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줄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예 문장 자체가 대체가 되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의 가장 핵심 요인으로는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고용 쪽으로 포커스를 넘겼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고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 골디락스잖아요. 네, 맞죠. 그거를 그러면은 가장 원하고 있는 네. 방향이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제 반도체나 AI가 계속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그쪽으로 이제 다들 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발을 담고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뭐 10만 원 간다,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0만 원 레벨로 딱 얘기를 하자면 다소 조금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말에 코스피 시총이 2,000조가 좀 안 되는 1,95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늘 뭐 주가가 약간 이렇게 어제 오늘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코스피가 그래도 지금 2,800조 원을 시총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쳐서 3,000조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2,800조를 넘었다라는 거는 코스피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가장 달라진 부분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반기에 증시의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코스피가 이미 28% 정도 올랐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였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1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상반기에 외국인이 약 38조 원 원화 채권을 샀는데 반대되는 모습들. 지금은 원화 채권에 대한 순 투자 기준으로는 약 3조 원 정도에 그치는데 주식 시장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의 그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 기준으로 약 36%인데요. 딱 단일 3개 정도만 꽂혀 있습니다. 평균을 넘는 게. 전기전자, 통신, 금융입니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다 평균치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그럼 전기전자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수급에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HBM에 대한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HBM마저도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점차 힘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DS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에 있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상당히 진바닥은 탈출을 했고 향후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8만 전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증권사들의 TP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간밤에 인텔과 엔비디아의 네. 이 손잡은 소식이 혹시나 이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저는 네.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향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맨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 공격하고. 툴레이트하고 뭐 비속어와 욕설을 했었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영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황금 마차를 타고 만찬을 하고 또 그 한방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러한 멘트들이 조금 잠잠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자면 미국 정부 역시나 이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는 이제 인텔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텔의 세상이었던 것이고 네. GPU와 이제 결국에는 AI 시대로 가면서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제가 아니라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로 가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 전이었죠.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9.9%의 지분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먹거리가 조금 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겠고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 투자건에 대해서 거의 뭐 오케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젠슨 황도 영국 런던에 지금 같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는 이미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설계 그리고 개발, 거기에 제조 능력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다른 협력업 국가, 우리 협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영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조금 약간의 난처한 상황들은 좀 내재되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뉴스 보면서 인텔한테 투자를 이제 엔비디아가 했잖아요. 네. 근데 1차로 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를 준다. 7%를 준다. 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주의 미국 정부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냥 엔비디아가 인텔에다 투자한다고 그래서 30%가 상승을 하는데 네. 그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뭐 5%든 3%든 받는 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뺏어간다. 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리레이팅 네. 미국 정부가 주주인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주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못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감나라 콩나라 할 네. 테니까 연기금보다 더 세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 자본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 내부의 상황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아니 상당히 근데 제약적이다. 우리한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렇게 내놔. 그러면 그냥 네. 매니지먼트에서 그래 그냥 보조금 받은 거 지분 줄게를 주총만 열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해도 네. 주주가 외국인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통과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리레이팅하면 진짜 삼성전자 10만 원 가고 네. 한국 주가지수 4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납품하고 그냥 엔비디아에 납품 일사천리로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에브리원 해피한 거 아닌가요? 투자자는 올라가서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가 정서에 좀 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나요? 어제 영국 런던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환영뿐만 아니라 반대 집회도 엄청난데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정치 경제 국제 질서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데라는 일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만은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국가와 국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게 과연 쉽사리 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이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주도주도 잘 안 보이고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냥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주도주가 사라진 그런 장이 된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크게 우리 증시의 세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정책적인 주주 환원적인 입장,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 실적, 마지막으로는 금융 환경을 지지하는 정책에 의한 매크로 측면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레벨,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0대에서 지금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었고 시총이 약 30% 정도 늘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들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의 의견들을 다시 경청하면서 그전의 정부 입장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고요.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등의 정책 매크로 측면들이 결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상반기부터 항상 컨센서스는 내려가기 마련인데 상반기 실적을 보았을 때 이것들을 비트하고 올라가는 측면들은 약했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은 추세적인 부분들의 이런 밑바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의 영역에 있어서 증시를 끌고 가는 힘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도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매인지 비둘기인지 아리송한 측면들이 있고 증시 측면에서는 좋은 거는 맞는데 조금 찜찜한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 아까 세 개의 축에서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주 해피한 긍정적이고 매크로 환경들은 이제 좀
구름이 끼어 있다가 이제 해가 뜨려는 모습이고 실적은 여전히 구름이 조금 껴 있는 상황. 이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주도 업종에 있어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그냥 쏠리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아주 수출과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 결부가 되어서 좋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다소 부족한 측면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다시 멈칫하고 그러면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핫했던 조방원이 네. 이제 하락하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네. 반도체가 가만히 있으면 조방원이 또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랑 네. 이거를 이게 솔직히 잘 갈아타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도체랑 예를 들면 조방원 같이 이제 어쨌든 미국이랑 가장 연동돼 있는 뭐 수혜주라면 수혜 업종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리고 뭐 피해갈 방법도 없다고 하고 다들 특히 조선이나 방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추종하면서 반도체 AI 사이클에서 올라타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면 국내 장에 대한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30%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도 정말 작년 말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률이나 사람의 그 마음이란 항상 이미 기 달성한 것들보다는 더 높여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다라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우가 오히려 선방을 했고 S&P가 좀 약보합이고 나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반등할 때 나스닥이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글로벌 자금의 핵심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성장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확장 가능성과 매출로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 진짜 매출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전자, 반도체 대형주들은 반도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들이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높여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조방원을 이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은 국내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이 원자력 SMR 관련된 이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AI 산업과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모멘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고 어떻게 보면 테마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불공정 논란이 웨스팅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서 자꾸 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그래도 더 수주가 안 된다라면 조금 모멘텀이 떨어진다. 방사는 이게 우리 경쟁력에서 의심하는 건 아무도 없지만 이건 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매크로 국제 정치 그리고 뭐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이 등락에 있어서 변동성을 좀 높여가는데 타이밍을 잘 맞춘다라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의 욕구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유의미하게 좀 대응의 필요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뉘앙스를 딱 들어보면 오히려 AI 쪽에 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더 낮고 네. 조방원 쪽은 약간 사이클이 좀 있으니까 네. 샀다 팔았다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것에 자신이 있으시다라면은 네, 조방원을 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조방원의 사이클이 이렇게 본인의 타이밍과 사이클이 좀 틀어진다라면은 사실 그냥 가만히 코스피만 가도 되는데 그것보다 못하는 수익률이 나온다라면 사실 이 심리적인 타격감이 좀 크고 뭐 당연히 수익률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중이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리 미국의 나스닥으로 온 자금이 투자자의 시선이 꽂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장 대비 나스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들을 뺀다라면은 산업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이 AI 산업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런 흐름을 끌고 가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미국의 그런 경쟁력을 비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투자자들마다 좀 다르고 이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중을 어떻다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둔다라면은 대형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와는 좀 다르지만 조금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좀 믹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금융주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계속 금융주가 거론됐었는데, 근데 또 지금 흐름 보면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아예 명시하기도 해서 정부 압박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예금 금리는 낮추는데 대출 금리는 좀 덜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활약을 해주길 바라는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번 신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규제책이 나와서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LTV, DSR과 무관하게 맥스 6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97 공급 대책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즉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들로 압박은 하지만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은행권들의 주된 먹거리로 자리 잡기는 좀 다소 어려워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산적인 금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그 촘촘한 규제에 있어서 기업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줘야 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워낙 크레딧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보다는 본인들의 우량한 회사일수록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모나 이 등급이 좋은 데 따르는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통한 조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멘트들은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경계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주가나 은행 금융권의 뭐 어떤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크레딧 얘기하셨는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신용등급만큼 이자를 더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호주, 영국까지도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맞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유동성 시장이지 이게 뭐 실적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본다면 아무거나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일단 현금보다는 무엇을 샀을 때 수익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이게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 수익에 대한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국채 금리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 IG 투자 등급보다 투자 부적격인 하이힐드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갈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경기만 하더라도 둔화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은 일절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만 둔화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골디락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 성장주로 가는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캐리를 먹기 위해서 국채를 가져가니 재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뭔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으니까 하이힐드에 대한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것인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대다수인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 역사상 아주 지금 뭐 등급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의 그런
국채 금리와의 격차는 그만큼 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니즈를 좀 충족시켜 주기에는 용이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은 이번 주택 공급 대책도 보셨겠지만 LH에 대한 채권 발행, 정부는 일단은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산업과 바이오, K컬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채권 발행의 특수은행과 공사들을 통한 발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채에 준하는 입장을 가지는 채권의 발행이 늘어난다면 회사채 자금 조달에 대한 지금의 환경이 내년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조금 유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후에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 내리면서 ETF 매각 결정 같이 또 공시를 했더라고요. 외환 시장은 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점진적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로존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퇴임 이후 새로운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고 우리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이 연말 정도로 당겨지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주요 선진국들에 있는데 이거는 뭐 선진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다 재정이 안 좋은데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 좋지는 않다라는 거의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안 좋더라도 달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기축통화로서의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다른 선진국들의 재정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면은 타 통화의 절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등락은 좀 있지만 95에서 100포인트 레벨 내에서의 등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등락은 이미 연초 대비 10% 정도 달러 인덱스 하향 조정 이후에는 그 변동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달러의 약세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보안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이고 피해액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롯데카드도 최근에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인 S2W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공모가 대비 81%대 오른 23,950원에 마감했고요. 소프트캠프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313원이고요. 사이버원이 오늘 18%대 급등했고 지니언스와 한컴위드가 각각 13%, 10%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발표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즉 먹는 미고비의 3상 임상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미고비가 64주간 평균 16%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 주사제와 동등한 안전성도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했고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올릭스가 18%대 급등하면서 10만 100원에 마감했고요. 블루엠텍이 오늘 8%대 오르면서 6,320원, 한미약품도 오늘 8%대 올랐고 G2G 바이오와 일동제약이 각각 9%,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템퍼스 AI부터 중국의 전기차 제조기업 니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을 핵심 기기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AR 글래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알파벳 리포트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템퍼스 AI입니다. 현재 주가는 87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98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약 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증했고 매출 총이익이 1억 9,500만 달러로 62%의 높은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전체 진단사업 매출이 2억 4천만 달러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종양 진단 검사는 8만 4천 건을 처리했고 검사 단가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사업부 매출도 36% 성장했고 특히 35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익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의 핵심이 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템퍼스 AI는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조정 에비타는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니오입니다. 현재 주가는 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출시한 신차 온보 L90는 출시 한 달 만에 10,000대가 판매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8월 전기차 판매량은 3만 1,000대로 전년 대비 55% 급증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ES8을 출시할 예정인데 사전 예약이 L90를 상회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추가 호조가 기대되는데요. 또 니오는 현재 밸류에이션도 1배 수준으로 여전히 낮아서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발표로 주가가 잠깐 흔들렸던 점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판매의 지속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현재 주가는 252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는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최상위 성능을 기록한 유일한 모델인데 챗 GPT에 밀려서 사업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역량과 또 모델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제미나이가 애플의 시리보다는 앞서 있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구글이 개발 중인 AR 글래스가 상용화될 경우 제미나이는 안드로이드 폰과 더 강력하게 결합돼서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걸로 전망됩니다. 또 AR 사업은 광고와 구독, 하드웨어와의 시너지도 기대되는데 검색 시장 재편과 구독 서비스 확대, 또 광고 추천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이고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10과 워치, 이어폰까지 기기 전반과의 연결성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달 7일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이를 확인한 후에 서울시도 규제 강화와 또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3구 용산은 규제를 계속하고 규제 완화 대책은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핀다고 합니다. 네, 정부나 시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집값 잡기일 텐데 이 내놓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정재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 3구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어제, 강남 3구랑 용산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서울특별시가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를 내년 말까지 토허가 재지정한 것은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토구역 내에서는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거래 시에는 구청장 허가와 그리고 허가받은 주택은 2년간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남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32주 연속 상승했고요. 강남구 서초구에서는 신고가 갱신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토허구역 지정이 시장 과열을 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요. 거래를 묶는 규제만으로는 단기 투자 심리는 누를 수는 있어도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공급 부족 같은 이런 거시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시장의 과열을 잠시 진정시키는 속도 조절 장치로서의 의미가 좀 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가격 안전 장치로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제 자체가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공익의 목적에 위해서 이제 사익을 좀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토허구역 지정 기한 연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집값 자체를 낮추거나 이제 실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구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토허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정 직후 잠시 숨고르기만 있었을 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격이 더욱 급등했어요. 이번 3월에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아니고요. 시장 과열 시 급등을 잠시 진정시키는 이런 신호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시적인 어떤 자산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엔 토허구역을 지정을 해도 여전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기 수요 차단과 이런 가격 안정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토허구역만으로는 가격 흐름을 좀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금융 정책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만 가격 안정을 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합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어제 계속해서 연장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부는 뭔가 이미 이런 유사한 사례로 성공한 어떤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는 건지 어떤 모델이 있었나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집값 안정은 단기간에 좀 그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수요 자체를 억누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억눌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투기 수요만 갭 투자 수요만 조금 제한하는 이런 효과만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또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허 구역에서 또 제외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시장의 신호는 규제 유예라기보다는 시장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미세 조정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두 지역이 좀 가격 상승하는 흐름의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토허 구역으로 또 재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시가
과열지로 또 본다. 정부가 유망한 지역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호로 과잉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된 거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성동구 마포구를 묻게 되면 그 인접한 광진구나 강동구나 그리고 뭐 동작구, 뭐 과천 분당을 안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묻게 되면 서울 전역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신호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성동구와 마포구를 재지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데요. 결국 이번 재지정으로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확대 지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과열로 단정하진 않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유예 신호로 좀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고등은 좀 켜놓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으로 보면 아니 정부가 찍어줬는데 찍어준 데만 사야지 딴 데는 네.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지정이 되면 오히려 여긴 올라가는 게 확실하니까 지정을 한 거니까 사면 된다. 네. 투자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진짜로 다 풀어주던가 이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게 뭔가 민간한테 풀어줄 때 용적률 뭐 이런 부분 개선을 해줘서 수익성이 나야 또 개발도 하고 이제 지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용적률 특례라는 부분들을 이제 민간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양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지은다면 우리는 용적률 3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책에서 용적률 특례라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법에서 정해진 용적률 상한선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입니다. 뭐 이번 97 대책 이후에 서울특별시가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단지에도 본격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은 300%예요. 그런데 특례를 적용받으면 최대 360%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2종은 250%에서 300%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요. 역세권 특례를 인정받아서 지금 300%에서 331%로 상향됐고요. 서초구의 신반포 7차죠. 359.9%까지 끌어올리는 재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보다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요. 동일한 부지에서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는 기존에 이제 사업성이 좀 낮아가지고 정비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뭐 미아 2구역이라든지 장이 14구역이라든지 이런 강북 정비구역에도 불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이 이제 2천여 가구 공급해서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면 한 3천여 가구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제 조합과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이제 추진할 그런 어떤 유인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요, 뭐 단순히 이렇게 물량만 사익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민간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이제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러한 용적률 특례는요, 단순히 이렇게 용적률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도 높여서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확보된 여유 물량으로 청년하고 신혼 부부에게 공공주택까지 공급하려는 이런 정책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딱 있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250% 이게 뭐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데서 예. 지정을 해서 딱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네, 도정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국토도시개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에 이미 그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용도 지역 지구들을 정했고요. 거기에 대한 법정 상한과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부로 풀어줬다가 이제 시비성
그런 어떤 특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논란이 생기는 5층까지밖에 거죠. 못 짓는다는 건데 갑자기 풀어져서 20층 짓는다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막 네. 오르고 이런 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도 오를 이런 기미를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완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었던 게 음마 아파트. 이 여기가 이제 용적률 상한선 이제 풀리면서 저는 주민들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아. 불만의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음마 아파트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처음으로 역세권 특례 적용을 받은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이죠. 지하철역 이제 반경 250m라는 입지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요. 법정 상한이 300%에서 특례를 적용받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용적률 331%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31가구의 이제 공공 임대와 182가구의 이제 공공 분양을 포함한 총 1,09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죠.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이라는 당근을 준 대신에 공공기여를 해라라는 이제 의무를 같이 부과한 건데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일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또 억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음마 아파트는 조합은 이제 최대 360%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공공 물량 자체가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330% 수준에서 멈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와 조합의 이런 부분들의 갈등은 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셜 믹스 정책이라고 하죠. 한 단지 내에 그 분양 그리고 임대 이런 단지들을 같이 혼합해서 배치하는 이런 정책을 두고서 과거 여러 이제 재건축 이제 단지 조합들과 서울특별시간의 마찰들이 좀 많이 있어 왔고요. 조합은 이제 아무래도 같이 하락을 우려하는 거고요. 도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시가 이런 재건축 최종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조합은 이제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97 대책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전을 통해서 용적률 특례를 통해서 공공성 확보가 서울시가 가장 지금 밀고 있는 기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부분 말고도 제초환 폐지, 뭐 제초환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네. 제초환은 또 뭔가요? 제초안은요, 실은 가장 지금 정비 사업 필드에서 가장 원하는 규제 완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조합원당 8천만 원 이상이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의 10에서 50% 초과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결과 서울은 평균 이제 한 가구당 1억 4,700만 원 정도 부담을 갖게 되고요. 많게는 3억 9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뭐 몇억 원씩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쉽사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 방지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실은 우리가 어떤 부당 이득이라는 초과 이익이라는 부분들은 양도세 나중에 팔고 나서 양도세금으로 거둘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팔기 전에 미실현 이득을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건 좀 과도한 규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격이 사이클이 오르는 그 시점에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이 됐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재정비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초안이 좀 존치가 된다면 여전히 절차 단축과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의 이제 한계가 좀 있고요. 기존에 이제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원래 용적률이 뭐 200% 안팎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건축되기에는 수익성이 좀 낮은데 이에 더불어 제초안 부담까지 얹혀진다면 조합이 쉽사리 사업에 나설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서울특별시가 내놓은 정책은요, 속도를 높여줄
구조를 이런 도로를 깔아준 것이라면 이런 제초안은 여전히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확대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제초안 등 비용 구조를 좀 손보는 사업성 개선까지 좀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패키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이 같이 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4차 무역 합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양국 정상이 또 통화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틱톡 메가 문제 때문에 관세랑 두 가지 다 논의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합의 기간 중에 중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미중 관계는 어찌 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은 방송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모든 이야기 다 해주시고 가실 거죠? 아니, 시간이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숨은 함의까지 좀 많이 좀 공유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과 정세를 이해하시고 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내용들 일단은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휴전, 뭐 부분적 적과의 동침,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영국 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국 총리와 지금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착시 현상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일단은 이게 지금 미국 곧 발표한다라고 하고 일단 오늘 저녁 10시에 지금 통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핵심은 이번에 틱톡 이슈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무역에 관련된 것은 4차가 아니라 한 달 후에 베센트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달 후 정도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 근데 그만큼 안 좁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 좁혀지는 배경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엔비디아나 결국 AI나 반도체가 매우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틱톡 이슈가 지금 9월 16일 날 지금 틱톡 매각이 끝난 부분인데 일단 연장을 해놨단 말입니다. 12월 6일 날 행정명 서명을 했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은 베센트 장관이 그 공을 19일로 저녁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녁에 한다라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좁혀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 결국은 이게 매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지분을 이제 미국 기업이 어느 정도 큰 지분을 갖고 들어온다라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의가 어떤 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좀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틱톡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 부분들 매각들이 이슈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오라클이 할 것이고 오라클은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오라클이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 틱톡 금지한다고 막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도 틱톡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 19일 날 백악관도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한 1억 7천 한 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틱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번에 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틱톡 금지법이 매각이 뭐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틱톡 금지법을 이미 상하원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미 의회 승인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부분에서 좀 메시지를 던지고 또 우리가 돈을 이번에 수수료를 많이 받을 것이 자꾸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까 체면을 세워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틱톡 알고리즘은 중국 기술 제가 볼 때 알고리즘은 절대 중국이 넘기지 않는다. 지분은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틱톡이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틱톡이 실제로 저렇게 미국이 목을 매는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뭐 750만이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나 알고리즘이 좋아서 그렇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인공지능이나 다른 어떤 진짜 뭐 국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요. 이 틱톡이라는 회사가 근데 AI 알고리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틱톡이 갖고 있는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가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안보적인 이슈로 틱톡을 매각을 계속 압박을 해왔던 거고 작년부터 틱톡에 대한 상하원을 통과했고 이 부분에서 이 틱톡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미국에 넘기든가 아니면 나가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부딪히는 장벽이 이미 미국인들이 틱톡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가보시면 백악관이나 그다음 미 의회에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데 나도 1억 7천만 명의 한 명이에요. 나도 750만 명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구를 피켓을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고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까 백악관도 지금 개정을 해서 메시지를 하고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편 정치적으로는 도구로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도 높은데 이게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안보적인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네, 틱톡도 틱톡인데 지금 미중 간에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엔비디아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들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 엔비디아 카드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엔비디아 카드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반독점이죠. 엔비디아면 행가 TSMC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13일이죠.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23개에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랑 TSMC의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뭐 명분은 뭐 있는 것도 이제 2020년도에 그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그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그때 한 건데 그게 위반됐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만들기 어다르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반독점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반독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일단 멈추고 일단 중단을 하고 모든 집중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엔비디아나 TSMC 부분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그 주가 영향을 받죠. 젠슨왕 지금 매우 답답한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 할인 카드는 이번에 이제 오늘 10시에 정상회담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뭐 5차 무역 협상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무역 협상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는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핵심의 내용은 결국은 반도체와 AI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사이 좋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다른 측면에서 반도체를 계속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국 정부는 협상 부분, 무역 협상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하지만 또 거기에 맞게 계속 좀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엔비디아 젠슨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런 롤러코스터의 국면 앞으로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지금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가 젠슨의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중국 시장이 많이 가고 나는 친중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 원래 내가 중국 사람이었어 이런 게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정도 알고 있죠. 오면 잘해줍니다. 근데 목적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체인 중국의 방향성에서 어떻게 보면 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카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AI 포커스에서 딱 생각만 해보면 알리바바나 아니면 화웨이가 일단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보도 서로 상호 교류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모델 자체도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뭔가 이제 서로 협업을 하기가 누구랑 어렵지 누구랑 않을까? 같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랑 협업할 수 없습니다. 예, 없으면은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 팔 수 없어지는 게 최종 결론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팔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이 정치적인 미중 간의 기술 패권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국면을 중국은 시간을 끌기 시작할 거고요. 계속 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계속 기술의 내재화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칼럼도 썼지만 이게 3대 기술 쇼크로 인해서 미국 제재 역설이라는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화웨이 쇼크라는 게 있고요. 뭐 화웨이도 1차 쇼크가 있는데 이게 2023년도 7나노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도 야 이거 진짜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화웨이 2차 쇼크가 바로 이제 AI 반도체 GPU, 어센드 만들어냈던 두 번째가 올해 초에 딥시크죠. 딥시크 쇼크죠. 그러니까 그때 량원핑 딥시크의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게 오히려 이는 도전이 더 기회가 됐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탈 엔비디아 전선 구축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알리바바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뭐 AI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탈 엔비디아 지금 알리바바 쇼크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부분은 중국향으로 추출하는 그 제품 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H집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서 개발 양산을 하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알리바바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양산부터 모든 걸 중국 내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비록 H20이지만 그럼 H100이나 A100 같은 경우는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연합하겠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것을 단면적으로는 단일한 성능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떨어지지만 이걸 하나를 묶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하죠. 같이 묶으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중국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협상이 5차 협상 또 늘어날 수밖에, 중국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랑 중국은 또 관계가 왠지 긴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지금 또 뭐 에이펙 회의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올 가능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17일 날 가셨고 3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특파원들 기자간담을 했습니다. 오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이런 식의 워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워낙 또 중국을 많이 가고 있고 많은 또 만났을 때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 할지. 여러 가지 이미 준비하는 기업들 행사가 시진핑 주석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같이 간다고요. 그럼 기업들 하면 한국 기업들 간에 비즈니스 서밋 이런 것도 하겠죠. 예. 뭐 그런 분 하면 다 이미 그게 돌아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근데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건 아직까지 더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부분들. 제일 관심사가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 안미 경중은 아니다. 미국 가셔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조현 장관이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다. 지금 한중 관계는 이번에 뭐 그 타임지 시사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터뷰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또 기반으로 해서 한중간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분. 만약에 미국이 하자는 거 다 따라갔으면 아마 탄핵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3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 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한중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당면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외교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반중 정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모양새가 안 나온다. 시진핑 주석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도 말씀했고, 이제 반중 정서에 여러 가지 집회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좀 개선하고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FTA 부분도 이번에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것 한중일 FTA도 뭐 급물살을 또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는 또 기업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받았던 게 우리 뭐 화장품 기업들, 엔터 기업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계속 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는군요고 문화협력. 중국 외교부 워딩을 봤을 때 뭐 여전히 비슷한 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멘트가
외교부 대변인이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변화가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주가들도 아마 좀 반영이 되기 네. 시작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에 일단은 오게 되면 한중 관계 여러 가지의 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맞고 우리 정부도 실용 외교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의 참가는 한중 관계 새로운 도약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네. 올까 안 올까? 온다. 지금 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금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또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대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정상이 다 오면 어떻게 보면 13년 만에 이제 미중 정상,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해관보 정상회담이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다 왔었거든요. 네. 13년 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오고,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중 간에 그래도 평안할 때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의 핫플로. 대한민국 경주가 완전히 중심이 돼버릴 수 있고, 물론 정상회담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경주보다는 다른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율이 필요하고 이제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아젠다 조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지금의 방향성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간단한 전체적으로 악수를 하고 뭐 20-30분 정도의 뭐 서로 간의 협력을 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전체 그림 정도, 그럴 것 같네요. 그 정도 정도. 우리나라 미국 가서도 성명서 못 내는데 오셔서 바로 해서 성명서 낼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FTA 얘기하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뭔가 거래를 하면 무조건 페널티를 매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FTA를 한미일이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관세로 한중일입니다. 한중일이 하면 그러니까 한중일이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랑 거래하는 사람 다 때리고 있는데 관세를 어리 씨 나 빼고 니네들끼리 FTA를 해? 그러면은 또 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관세 협상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결국 관세로 또 때려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지금 이게 한중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중일은 사실 오랫동안 한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한중일에 대한 많은 또 참여도 했고 저도 발표도 많이 했지만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다릅니다. 서로 물리는 관계여가지고 경쟁도 많아서 쉽지 않은데 그럼 한중일이 앞으로 이제 FTA 한다 치더라도 협상을 진행한다 치더라도 한중 FTA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한중 FTA. 한중 FTA도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럼 한중 FTA 지금 무관세로 지금 수출하고 있고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무조건 수출하면 뭐 어떻게 관세를 때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네. 부분들인데 조금 테크니컬하게 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일단은 지금 미국의 방향성은 다 지금 AI나 반도체 부분에 핵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팔게 하는 거고 여전히 자기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은 5차 협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첨단이 들어가는 건 뺀 겁니다. 아, 첨단은 빼고 뺀 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첨단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확언하건데 절대 두 나라는 같이 못 간다.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두 개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생긴다. 이걸 기업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러면 주가나 변화, 투자의 변동성 거기에 따라서 이 구도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게 빨리 알고 계신 분들이 해야지만 이게 오르고 내릴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관계없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 FTA는 일반 무역 거래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관세를 매겼던 게 핵심이 뭐냐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 걸 막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바꿔치기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어떤 거는 좀 심한 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예 컨테이너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더밸류하고 원래 뭐 한 100불짜리인데 50불 그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을 바로 못 가니까 전부 다 우회 통로를 한 거죠. 그걸 막겠다는 것도 트럼프 이번에 글로벌 강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다른 결에서 보시면 되는 게 맞다. 중국산이 우리를 경유해서 가는 것은 이제 문제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문하셨던 한중 FTA, 한중일 FTA에서는 일반 무역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별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으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벌써 같습니다. 끝났나요? 네, 편성을 늘렸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포인트는 또 뭘로 잡아볼까요? 오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하나로? 거의 엄청난 물량의 거의 올해 중에 가장 큰 물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